뇌파가 1920년대 발견이 됐고 실제 이제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건 1980년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뇌파 활용 기술 자체가 역사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파 쪽이 기존에 이제 의료 용역 위주로만 주로 쓰였다가 점차 이제 뇌 상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밝혀내고 또 거기에 대한 응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점차 대중적으로 활용도 되고 또 IT 기술하고도 융합되어지고 또 뇌교육이나 심리학 분야하고도 융합되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하고도 좀 더 밀접한 그러한 분야로 기술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평균 1.5kg, 인체의 40분의 1에 불과한 신체 기관 뇌. 뇌는 인간의 의식과 생각, 기억, 학습 등 삶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뇌는 인간의 실체를 표현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뇌의 신비를 밝히는 연구는 인류의 또 다른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뇌파 활용 기술은 IT 기술, 교육,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된 복잡한 구조 속에서 뇌가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뇌파는 무엇이며 뇌과학 기술의 활용과 그 비전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뇌 목소리에 해당되는 이 뇌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뇌파 활용 기술, 뇌파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뇌파 활용 기술 전반을 좀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스마트 브레인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뇌파라고 하면 우리 이 두피에서 측정되는 어떤 그 전기적 어떤 신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듯이 우리 이 두피에서 이런 식의 어떤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에서 발생하는 그 전기적 신호 형태를 보면 굉장히 그 불규칙적으로 보입니다. 진동하는 형태고 음량으로 진동하는 형태지 이렇게 계속 발산하거나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죽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신호는 뇌에서 이 뇌 안에 있는 뇌 신경세포들의 어떤 연결망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그 신호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전기신호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뇌파를 측정할 때는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앞 이마부터 시작해서 모두 이 안에 다 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이마 부위에 해당되는 전두엽 부분에 저렇게 전극을 부착하면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극을 부착하고 보시면 이렇게 막 자기 머리에서 이러한 전기 신호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호 안에 바로 우리 이러한 그 뇌파 신호의 바로 정체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한 생각이 나타나고 한 느낌이 나타나고 하나의 의도가 나타나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식 현상들이 다 바로 이 정체가 이러한 뇌파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파 신호에는 이러한 뇌 상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이러한 뇌파 신호를 통해서 이제 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뇌파를 분석할 때
이렇게 이 뇌파를 그러니까 뇌파를 분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그 느린 리듬부터 얼마나 빠른 리듬들이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이 뇌파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뇌파 신호에는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신호와 점차 빠르게 진동하는 신호들이 일정한 비율로 가중치로서 혼합돼서 실제는 이런 뇌파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생체 신호들이 음량으로 진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동하는 빠르기를 주파수라는 이름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뇌파를 5가지 리듬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1초에 4번 이하로 진동하는 가장 느린 리듬은 우리가 델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리듬은 세타 리듬. 그리고 1초에 10번 전후로 진동하는 그 가운데 리듬을 우리가 알파 리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리듬보다 좀 더 빠르게 진동하는 리듬 요소를 베타 리듬, 그리고 더 가장 빠른 리듬을 감마 리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리듬들은 이제 그 뇌 상태에 따라서 특정 리듬이 더 많이 나오거나 더 적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듬을 이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로 보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파워 스펙트럼 그래프는 이 수평축이 아까 주파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뇌파를 측정을 했을 때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내 뇌파에는 지금 1초에 10번 진동하는 10Hz 성분이 이렇게 막대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내 뇌파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보통 이 가운데 리듬, 10Hz 리듬 우리가 알파 리듬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알파 리듬은 보통 우리 뇌가 휴식 상태일 때 가장 우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 리듬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리듬들, 세타와 델타 리듬으로 갈수록 보통 이제 뇌가 휴식 상태를 떠나서 휴식 상태보다 더 의식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더 졸리거나 또는 더 마취되거나 더 수면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의식이 점차 저하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알파 리듬을 기점으로 해서 베타나 감마 리듬인 점차 빠른 리듬으로 빠른 리듬이 우세해지게 되면 이제 의식이 더 이제 활성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의식을 쓰는 거죠. 의식이 부화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더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인지 활동을 할 때 보통 이제 베타나 감마 리듬 쪽에 빠른 리듬 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알파 리듬을 중심으로 느리냐 빠르냐라는 방향성이 의식 저하냐 의식 각성 쪽이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알파 리듬을 중심으로 느린 리듬이 나올수록 내부 의식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또 외부 의식 정보 처리할 때는 알파 리듬보다 점차 빠른 리듬들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 의식 정보 처리는 일종의 명상이나 이런 것처럼 내부 통찰적인 그러한 측면을 내 정보 처리를 뇌가 할 때 이러한 세타 리듬 쪽에 우세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반면에 외부 의식은 우리가 이제 밖에 보고 이렇게 막 바깥을 보고 게임을 한다든지 외부에 대한 정보를 뇌가 처리할 때는 이러한 더 빠른 리듬들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파를 보통 이제 측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가 일정 비율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만약에 눈을 감고 조금 생각을 약간 조금 멈추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뇌 휴식 상태를 유도하게 되면 빠르신 분들은 한 10초 내에도 이렇게 알파 리듬이 쑥하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휴식 상태를 뇌가 부하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또 뇌가 휴식 상태가 되면 휴식에 관련된 리듬이 이렇게 우세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실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뇌 휴식 상태에는 이렇게 알파 리듬 대역인 이 10Hz 이쪽 리듬이 우세해지는데, 이 리듬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고유 리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뇌파를 측정해서 한 10초만 해도 이런 자기의 고유 리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유 리듬이 몇 헤르츠에 나타나느냐, 이런 정보 자체는 아주 사소한 정보지만 우리의 뇌 상태에 대한 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유 리듬 피크가 보통 정상인 같은 경우는 10헤르츠 그 피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될수록 점차 이제 9.5헤르츠, 9헤르츠, 뭐 8.5헤르츠, 8헤르츠 아무튼 피크의 피크 위치가 점차 느려집니다. 느리 쪽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상적인 노화에 의해서도 느려지지만 치매나 만성 피로와 같은 이러한 질병에 의해서도 저는 한 6.5헤르츠, 6헤르츠까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순 몇 초,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만 뇌파를 측정해서 고유 리듬을 자기가 보면 자기 리듬이 뭐 굉장히 느리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좀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예방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런 그 뇌 노화 쪽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었지만 이전 과거에는 IQ와 관련돼서도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유 리듬 피크 주파수가 10헤르츠보다 더 빠르게 10.5, 11헤르츠까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머리가 아주 회전 속도가 빠른 청소년들 같은 경우들이 주로 이제 그 고유 리듬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고유 리듬의 피크 위치가 높을수록 실제적으로는 IQ 같은 어떤 그 사이콜로지컬한 테스트 점수하고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도 뇌의 기능이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회전 속도가 빠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그러한 그 알파 리듬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뇌가 휴식 상태, 이 바깥쪽 뇌가 휴식을 취할 때 보통 이제 이 알파 리듬이 이제 굉장히 우세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 구조물을 보면요, 이 바깥쪽 뇌가 있고 그리고 안쪽 뇌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주로 이제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어떤 지각, 판단 또는 어떤 그 추리하는 고차 인지 기능들을 대부분 바깥쪽 뇌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바깥쪽 뇌고, 반면에 이제 이 안쪽 뇌 구조물들은 대부분의 동물들 수준으로 사람도 발달되어 있고요. 이 안쪽 뇌가 하는 역할은 약간의 그 생명 유지 차원의 이제 호흡 또는 우리가 심장 뛰게 하고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에 보면 이제 이 대뇌피질이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 인지, 주의, 기억, 학습, 추론, 판단, 정서 제어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보 처리를 이 바깥쪽 뇌가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깥쪽 뇌의 정기적 활동을 가장 많이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뇌파가 이제 두피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안쪽 뇌보다는 바깥쪽 뇌의 신경망의 정기적 활동을 가장 크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뇌라는 게 결국 우리 신경망이 안쪽 뇌 신경망이든 바깥쪽 뇌 신경망이든 결국은 신경세포들의 어떤 네트워크인데,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러한 정기적 발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경세포들이 정보 전달하는 방식은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서로 정보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신경세포의 발화 현상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인식현상의 어떤 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한 생각이 나타나고 어떤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인식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그 뇌 속에서는 이러한 신경세포가 번쩍하고 발화된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주변의 포도당과 산소를 모두 소모시키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발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발화시키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인식 현상을 계속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결국 실체는 이러한 신경세포의 전기신호에 불과한 거죠. 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참 예뻐 이것도 뇌파고 나는 굉장히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뇌파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다 실체 없는 뇌파일 뿐이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면 그 순간 계속 변하잖아요. 보시다시피 한순간도 잡을 수 없게 그 생각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 어떤 느낌들도 항상 그 한순간도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죠. 여러분들 화장실 가기 전과 후에 아무리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해도 달라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인식을 관찰해 보시면 한순간도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연결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시냅스라는 것을 통해서 신경세포들 간에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반영이 되는데 그 우리가 좀 도식적으로 그 신경세포들을 이러한 연결 부분들을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러한 신경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우리 이 뇌를 딱 열어놓고 보면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이런 식의 막 복잡한 망의 형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막 재조직화되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얘네들의 그 신경세포 간의 어떤 연결 강도가 결정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우리가 핵학습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두 개의 어떤 신경세포가 꾸준히 서로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서로 같이 활성화되면 그 두 사이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 생각의 어떤 그 패턴이 두꺼워지고 이게 연결 강도가 더 강화되는 형태로 신경망이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야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정말 나는 바보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보라는 생각에 일종의 그 패턴화되게 되면 이런 식의 신경망이 이 패턴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 패턴에 이게 또 묶여지게 매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 생각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붙잡고 계속 함으로써 이러한 그 관념 패턴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뭐야, 나는 이거야, 자기의 나름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패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패턴들에 이제 갇혀 있는 구조로 지금 사실은 그런 관념들에 갇혀 있는 구조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반에서 항상 신경 뇌파가 발생하고 이 구조에서 이제 그 구조에서 이 상황에 따른 뇌파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뇌를 뜯어놓고 보면 각자만의 그 어떤 신경세포 연결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만의 두꺼운 패턴들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난 중요해 하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붙잡은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린 거죠. 틀리고 이 사람은 또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있고 각자만의 자기만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사실은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과 남 생각이 많이 틀린 경우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다 이 신경망이 형성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릴 때는 이 연결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문화적으로 문화를 겪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 있더라도 형성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래 없던 거죠. 원래 없는 거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뇌 자체가 이미 원래 없던 개념들을 그냥 코드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옳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뇌를 보통
책 제목에도 착각한 뇌라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뇌 자체는 이미 이 착각 기반입니다, 사실은. 이미 자기만의 어떤 그 패턴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자기 인식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의 이러한 형성된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구나 하고 가볍게 흘러가게끔 해도 되시는 거죠. 뇌파니까. 그렇죠? 뇌파인데 이제 실체 없는 뇌파인데 자기 생각이 막 중요하다고 고집하고 하면 그럴수록 더 패턴 더 강해집니다. 핵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오히려 뭐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 남도 괴롭히는 거죠. 그게 자기 뜻만 고집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갇히고 남도 괴롭히고 하는 이상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신경망의 어떤 이런 작동 원리가 아까 그러한 핵 규칙 같은 것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숙련도를 높일 때는 굉장히 유리한 기전입니다. 우리 인간 신경망이요.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면 그 패턴이 두꺼워지니까 봉투를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것에만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텔레비전 보면서도 그거 붙이고 막 이렇게 딴 거 하면서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되게 유리한 그 기전을 갖고 있는 신경망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고 주관적으로 왜곡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구조로 정보 처리가 되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뇌나 다.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뇌에서의 작용들인데 정보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다 뇌에서의 작용들이고 우리는 이 뇌에 갇혀서 사실은 그것만 이제 최종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누구를 보고 어떤 판단이 든다거나 내 눈에 이게 보이네 이런 것들이 다 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인식의 관점으로서 보시게 되면 어떤 판단이 들더라도 그 판단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필터 내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절대적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조금씩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와 그 신경망 자체의 그 에너지 최소작용 원칙에 의해서 계속 재조직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신경망의 연결 부분이 계속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이 틀려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쪽 시각 코드 변환하는 이 뇌에서는 되게 바쁩니다. 저건 위험한 물건이야, 아니야, 저건 네모난 거야, 빨간색이야, 이렇게 계속 코드 변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각 피질, 시각 영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눈에 뜬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정보가 시각 피질에 들어가고 그 시각 피질에서는 이러한 또 재조직화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만 변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내 생각이 나중에 내 생각이 될 거라는 걸 보장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계속 우리 신경망 자체가 이 환경에서도 계속 변화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또 그 상황이 달라지면 또 생각이 또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좀 더 자기 생각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뇌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할 수 있지만 뇌파를 이용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그러한 기술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우리가 뉴로 피드백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실시간 뇌파 상태를 봄으로써 보면서 그 뇌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도록 자기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뇌파를 우리가 실시간 보게 되면 마치 이 뇌파 장치가 이런 거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집중력을 제대로 높여가고 있는가, 또 내가 제대로 뇌를 쉬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실제 뇌파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릴렉스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집중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거울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 목표한 방향으로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훈련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적으로
뉴로 피드백 훈련은 이렇게 좀 감으로 습득된 훈련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익힌 기술들은 보통 자전거를 배우는 기술처럼 굉장히 반영구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20-30년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거의 어쨌든 습득된 이런 뉴로 피드백에 의해서 습득된 조절 능력은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훈련 예로서 아까 휴식 때 활성화되는 알파 리듬을 한번 이제 강화시키는 훈련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이제 자기 뇌를 휴식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대뇌피즈를 한번 좀 휴식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 나름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생각을 하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뇌피즈를 제대로 휴식할 줄은 모르시는 거죠. 막 계속 끊임없이 막 우리 뇌는 강박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인으로 갈수록 더 정보 처리해야 될 게 더 많죠. 복잡해지니까 뭔가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의 대뇌피즈 같은 경우는 휴식을 거의 점차적으로 많이 못 취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 피로도가 점차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뇌를 휴식하는 법을 감을 잡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훈련자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뇌파 리듬 중에서 휴식에 대응되는 알파 리듬의 파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리듬 파워를 피검자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자 같은 경우는 휴식을 제대로 취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인 경우로 이분은 이제 자기 알파 리듬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릴렉스를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릴렉스해서 휴식이 되면 알파 리듬이 높아지는 것을 딱 관찰했다 그러면 이게 내 대뇌피질이 쉬는 거구나 라는 감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쉬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쉬어가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좀 쉬어줘야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유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뇌피즈를 좀 쉴 때 쉬어줘야만이 뇌 건강 차원에 도움이 됩니다. 즉 그동안 쉬는 동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보충되고 또 재충전되고 그리고 뇌 신경세포도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쉬는 타임이 있어야만이 피로 예방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뇌피질이 쉴 때, 즉 알파 리듬이 우세해질 때 그때 이제 신경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정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연결은 시냅스 연결들은 끊어지고 필요한 연결들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연결이 딱 생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통 창의적 착상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쉬는 동안에 단기 기억에서 불필요한 연결도 다 끊어지고 장기 기억으로 보낼 건 보내면서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쉬는 동안에 정서적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효과는 보통 알파 리듬 뉴로 피드백의 대표적인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1년도에 한 가지 효과가 더 알려졌는데 인지 능력까지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을 위한 또는 뇌 안정 또는 뇌 이완을 위한 알파 뉴로 피드백이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행해지는 훈련이 집중 뉴로 피드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력 장애가 있는 그룹과 정상인 그룹의 뇌파 특징을 보면요. 세타와 베타의 어떤 비율 지표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보통 주의력 장애, 집중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전두엽 부분에 느린 리듬이 세타 리듬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많게 나타나고 반면에 빠른 리듬이 베타 리듬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인 거죠. 세타 리듬이 많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타 리듬 역으로 이 주의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많은 세타 리듬은 줄여주고 남들보다 적은 베타 리듬은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훈련 방향을 정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타와 베타 리듬을 같이 고려한 지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세타와 베타의 비율인 TBR 지표를 보통 사용해서 집중 뉴로 피드백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로 피드백은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게 이 세 가지 뉴로 피드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정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혈압이거나 또는 어떤 그 정서장애가 있거나 이런 식의 좀 통증이 있거나 안정이 필요한 질환들에서는 다 안정 뉴로 피드백 처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력 결핍이거나 학습이 잘 안 되고 각성이 잘 안 되는 즉 집중이 필요한 질환들에서는 집중 뉴로 피드백이 처방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전두엽 부분에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서 관련 질환들과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좌우 불균형이 심화된 정도 자체가 우울 심도와 비례하는 수준의 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울증 치료에 그 좌우 균형 뉴로 피드백을 같이 병행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고된 결과로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약물을 배치하는 효과 수준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뉴로 피드백을 도입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이 이런 병원에만 이제 쓰여지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일반 점차 그 간소화되어지고 또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로 발전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의 이제 비전을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의료 영역에서만 쓰이지 않고 뉴로 피드백이 대중적 활용이 가능한 시점이다. 그리고 또 기존의 안정, 집중, 좌우 균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의 범위로 뉴로 피드백 활용 범위가 다양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냥 누구나 그냥 그 훈련을 받게끔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하는 구조인데 향후에는 개인별 뇌파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표준 범위를 조금 못 미치는 거거나 비정상적인 리듬에 대해서는 다 어떤 이런 훈련을 접목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인 맞춤 형식으로 가면 좀 더 이렇게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뇌파 활용 기술들은 현재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 교사 연수나 학생들 캠프나 이런 데서도 뇌파 교육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러한 뇌파를 통해서 자기의 뇌 상태를 학생들도 자기의 인식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이러한 뇌파가 활용된 기술에는 이 뇌파를 측정했을 때 이게 어떻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위해서 보통 뇌파 표준화라는 그 임상시험 작업을 보통 거쳐야 되고요. 21세기 뇌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뇌파 표준화 작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뇌파 표준화가 된 게 아마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뇌파 지표에 대해서 자기 뇌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뇌파 측정 기술 또는 뇌파 활용 분야도 다각화되고 또 뇌파 표준화 기술까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뇌파를 이용한 이제 대중용 이제 그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뇌 기능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뇌 기능을 항진시키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도 이러한 뇌파 활용 기술이 많이 접목되고 있는 점차 이게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뇌파에 대한 뇌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뇌에 대해서도 뇌파 접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개략적으로 뇌파가 뭐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냥 분위기만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뇌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근데 이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그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에 따라서 그게 고정화돼서 선입견이 만들어지고 고정관념이 된다는 거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고요. 실제 아이들이 이제 정서 문제가 어떤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두뇌의 직접적인 작용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이제 감명 깊었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뇌파 측정을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또 업무 과정에서 특정한 이제 뇌파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뇌파의 어느 부분을 좀 훈련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목표치도 빨리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은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뇌가 내 스스로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뇌가 어떤 바보의 어떤 형상을 띠고 내가 정말로 현명하고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을 가지면 그 시냅스가 그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점점 더 사람이 생각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감명을 받았고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결국 이 뇌 신경망의 활동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 뇌 신경망의 그 활동 현상 자체가 결국은 뇌파고 그 뇌파를 보면 거의 그 순간 신경세포가 정기적으로 발화되고 사라지는 그런 실체 없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나고 하는 인식현상의 정체인데 우리가 자기 인식을 그런 인식 현상들을 실체 없는 뇌파라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좀 안다면 자기 인식에 너무 매이지 않고 자기 인식, 자기 생각, 자기 느낌들을 너무 붙잡지 않고 좀 이렇게 그 인식의 굴레에 갇혔지만 인식을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통해서 성숙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 경제는 개인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을 그런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